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요즘 이분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웠죠. 비선실세라고 불리는 최순실. 과연 역사 속에는 이런 비슷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오늘 토요 미스테리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88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모군란을 알고 계시나요? 고종 19년 때였는데요. 당시에 군대가 일으킨 병란이었죠. 자, 당시에 고종의 부인이었던 이제 민씨, 명성황후죠. 당시에 성난 군사들한테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변장을 한 후에 궁궐을 간신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충주의 장호원까지 도망가게 되죠. 그 당시의 상황은 승정원 일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날 한양에는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왕족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백성들의 낫과 칼을 피해 충주로 혼비백산 도망가게 된 거죠. 자, 명성황후는요, 이런 민중의 분노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대응해야 될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민군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고종은 이 사태가 보통의 그 심각한 사태가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전권을,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이 통치권을 아버지 흥선대원군에게 위임을 해서 이 반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당시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흥선대원군과 이 명성황후가 많이 대치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정치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시민군의 반란 때문에 힘을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9년 만에 자신이 정권을 탈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며느리, 이 명성황후가, 그리고 또 그 며느리의 이민씨 가문이 자기 아들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계략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그 어떤 권력의 권자에서 밀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슴속으로 거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이참에 며느리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명성황후는 궁 밖을 나간 상태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대원군은 여기서 며느리를 죽여버립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궁궐 밖으로 도망갔는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나라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왕비가 죽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왕비의 귀환만 차단을 하면, 그러니까 왕비의 귀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으로서 사망 선고를 했으니 이젠 사실 왕비가 진짜로 누가 죽든 안 죽든 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비는 이제 난 살았어요 하고 돌아가도 죽을 목숨이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해도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다 자기가 죽었다고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왕비가 충주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녀의 은신처에 불쑥 불청객이 한 명 들어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웬 무녀였어요. 이 무녀는요, 이제 굉장히 기록에 그 구한말 역사학자 황현의 매천야록에 자세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무녀는 당시에 관우를 모시고 있다고 이제 책에 써져 있었는데요. 정말 그 명성황후가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발로 불쑥 이 명성황후의 그 은신처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마마, 중전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신령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당시에 명성황후는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무녀의 소리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민씨가, 왕비가 가장 묻고 싶었던 건 이거죠.
내가 언제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녀에게는 어쨌든 다시 자신의 중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으니까요. 자, 그때 이 무녀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50일 이내에 환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그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언을 한 거죠. 이제 민 씨가 무녀의 말에서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 은신처에 있는 상태에서도 고종하고 은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이 전체 상황의 반전을 계속 도모하게 됩니다. 자, 그는 청나라에다가 이제 그 민 씨는 굉장히 청나라하고 긴밀했는데 청나라 정부에다가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서 군대를 은밀히 끌어들이죠. 이렇게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민군과 대원군이 지금 힘을 잡고 있는데 여기를 물리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왕비하고 이제 고종하고 청나라에다가 파병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사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건 흥선대원군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선 정부의 공식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파견을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고 한양 쪽으로 깊이 진입을 해오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청나라에다가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시민군의 그 이제 앞잡이로 됐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이모군란을 마무리를 짓게 되죠. 자, 이렇게 한양이 정리되고 1882년 9월 12일 정확하게 이 무녀가 왕비 민 씨를 만나서 50일 안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날이 바로 9월 12일이었는데요. 왕비는 궁궐로 복귀하고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왕비 민 씨가 환궁을 했을 때 그의 옆에는 당당하게 한 여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왕비가 곧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던 그 무녀였고, 이 무녀는 진령군이라는 작호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당시만 해도 무당은 굉장한 천민이었거든요. 칠종 천민으로 취급받고 있던 무당에게 군봉이 내려진 거고, 게다가 여자가 이런 군호를 받은 것은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였던 거죠. 이렇게 무녀 진령군은 조선 정치 무대의 핵심부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진령군은요, 대궐로 들어가서 살면서 각종 부귀를 누리게 되죠. 자, 그녀의 직업이 무당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왕실을 위해서 산천 기도는 물론이고 궁궐 안에서 구판과 제사는 쉴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 입장으로선 굉장히 천민이었다가 궁까지 들어와서 신분의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의 상승이 자신의 그 본업에 이제 그치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더 갖게 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제 잘 보이는 양반한테 자기가 벼슬을 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관료를 궁에서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권세를 휘둘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왕비가 워낙 이 진령군을 두텁게 신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비가 이제 고종과 함께 어떤 나라의 대소사에 대해서 결정을 심각하게 해야 했을 때 그녀는 진령군한테 가서 어떤 그 신적인 힘을 바라고 좀 조언을 구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 문제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그녀는 진령군이라는 자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직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직책이 전혀 아닌데 그냥 왕비는 진령군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주게 되니까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채팅창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자,
왕비는요, 게다가 이 나라의 관찰사 또는 사또 같은 사람을 임명하고 하는 그런 인사권까지도 진령군이 개입하게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비선 실세였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인사권까지 개입했다라는 건 진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자체에도 기록에는 딱 없을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도 깊이 개입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인사권에 이 사람이 그 개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정치 자금을 따로 자기가 많이 모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왕비와 고종의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왕비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왕비의 대소사, 게다가 건강까지 자기가 직접 챙겼다고 하는데요. 왕비의 건강을 직접 챙겼다는 게 무슨 얘기냐? 민씨가 아프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민씨의 처소에 들어서 몸을 주물러 주기도 하는 등 하여튼 굉장한 충성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상한 게, 왕비가 그날따라 몸이 이상한데 진령군이 와서 몸만 주물러주면 몸이 금세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진령군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게다가 세자 순종이 몸이 좀 많이 약했는데 이 허약한 순종의 병을 고친다면서 진령군이 국판을 벌리고 시작했어요. 그때 금강산에다가 금강산 12,000봉 있죠? 거기다가 쌀 한 섬, 게다가 돈 1,000냥, 무명까지 얹기 시작한 것도 이때 시작한 일이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고가 점점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명성황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령군 말만 믿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매천야록이라는 곳의 표현에 따르면 신료들 있죠. 많은 신료들도 앞을 다퉈서 진령군한테 아부하기 바빴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진령군을 누님 또는 어머니라고 부른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관료들이라고 하면 다 양반급 자제들이었을 텐데, 아니 천한 무당이 왕비의 애총을 받는다고 해서 이 천한 사람한테 누님, 어머니라고 부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군란 이후로 약 12년 동안 조선의 정치는 이모군란을 마무리하게 해준 청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습니다. 명성황후와 고종을 청나라가 도왔으니까 이제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12년 동안 진령군의 전성시대였다고 해요. 1894년 결국 일본군이 한양을 점거하고 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성황후의 권력은 몰락하고 맙니다. 1년 후 1895년 명성황후는 일본군에 의해 시해당하죠. 자, 그렇다면 진령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 역시 몰락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전성기는 명성황후가 무너짐과 함께 그렇게 갑자기 끝나버리고 1896년 명성황후가 죽고 1년 만에 진령군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